남북 통일회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가 큰 원인인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반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 통일을 논의하는 회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북측이 파놓은 땅굴에 대해서 북측이 남한과 평화통일 회담을 열겠다고 하면 이 남북통일 회담 제의에 대하여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파놓은 땅굴은 제호 땅굴까지 발견되었는데 폭도 넓고 철도 레일을 깔아놓아서 단시간에 군사 장비와 상당한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땅굴이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의 강남, 지방이나 심지어 제주도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특수부대에서 평창 근처의 땅굴에 잠입해 들어가 보니 남한 측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전선북군과 굵기가 엄청나게 굵은 전선만 해도 엄청나며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여러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우리 특수부대는 땅굴에서 적군과 총격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땅굴은 일직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통로가 있어 다른 곳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남북 간 통일회담이 가능할까? 2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엄청난 인명 및 전쟁 장비를 잃으면서 서유럽, 여러 나라의 적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인 나라와 통일회담을 연다는 것이 가능한가? 3. 현재 이 상황에서 북한의 현 정권과 회담해야 하는가? 남한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두려워하며 북한은 이에 대하여 싸워서 빼앗으면 되니 걱정될 것 없다고 지도층에서 말해왔으며 전쟁까지 해온 사이라 믿고 통일에 관하여 대화하기에는 너무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친북한 정치인들의 말만 듣고 믿고 대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땅굴 작전이나 우크라이나 참전은 남북 통일회담과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서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구미 여러 나라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극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남북 통일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북 통일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분위기가 성숙되어 남북 회담을 개최한다면 군사정보 책임자가 항상 회담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패 없는 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통일 회담이나 통일 과정에서 이 10일로 만나 협상이 진행 중일 때 북한 측이 약해 보이거나 남한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중국은 절대로 그대로 못 봐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분할론을 이미 미국에 통보하여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전부터 내려온 그들의 정책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점령해서 동해에 진출하기를 꿈꿔왔습니다. 중공군이 6.25 전쟁에서 한반도에 직접 참전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중국군이 동해로 진출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서해가 이미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동해마저 중국에 빼앗기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지대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 통일하려다 잘못하면 북한도 빼앗기고 동해도 빼앗겨서 대한민국의 생존마저 심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이 1960년도에 맺은 조중호 조약을 근거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북한의 군대를 보내 북한을 점령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동해로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의 해군력에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특수부대를 북한의 군사 요충지에 파병해서라도 중국의 북한 진출 및 동해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막아야 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 비용 걱정 없이 남북한이 모두 흑자를 내면서 통일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맺은 북경조약 1860년으로 안도와 연해주에서 조선인은 부당히 철수해서 당시 그 땅을 청나라와 러시아에 넘겨줬었는데 남북한이 다시 통일된다면 북경조약으로 인해 잃은 고토를 반드시 수복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는 방식이라고 인도의 한 청년 예언가 아디티아 구루지의 말을 인용하여 김영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은 경제의 교류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통로가 조금씩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문화의 교류가 뒤따릅니다. 음악과 이야기, 서로의 일상을 담은 작은 소식들이 오가며 둔단으로 갈라졌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통합이 찾아옵니다. 한쪽이 어느 한쪽에 강제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흐름이 만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강이 만나 더 큰 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어느 쪽도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 나라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 역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전환의 기간 동안 작은 충돌과 갈등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작은 충돌들이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다. 올해 2026년도 앞으로 한반도는 곧 세계의 거대한 물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타너스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물결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국가의 운명 자체를 뒤흔드는 시험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적 공백. 현재 우리는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가 없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지 못했다. 텅 빈 무대 위에 외로이 남겨진 국가라고 표현한 정치의 공백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 가득하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얼굴엔 피로와 냉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도심 광장에 모여 외치는 소리들. 그러나 그 외침을 듣는 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물결은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원화는 흔들리고 외국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가며 국가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대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경제의 붕괴. 세 번째 물결은 계층 간 대화가 단절한 사회의 분열 현상이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지역과 가치관이 모두 분열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공동체였던 사회가 점점 외딴 섬처럼 흩어지는 모습. 타너스님은 세 가지 중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라 했습니다. 타너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의 한국은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무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간. 국민들은 피로에 지쳐가고 정치는 길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어려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으나 무서워하지 말고 극복하면 새로운 질서와 평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 세 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를 3번 거절했고 그는 3번 넘어졌다. 하지만 불빛이 꺼진 순간 오늘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이 빛의 사자가 한국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예언이 본 2026년 이후 세계의 중심이 될 한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단선은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확장된 새로운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수많은 혼돈과 시련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은 한국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언은 한국이 4가지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예견했습니다. 경제적 리더십. 한국의 첨단 기술은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리더십. 한류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 한국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빛나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메시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빛의 사자가 3번의 실패를 겪은 자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해결할 영웅이라면 완벽하고 강력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디티아 구르지가 본 인물은 정반대였습니다. 3번 실패하고 3번 거절당하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말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한 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역할을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디티아 구르지는 단 한 번도 두려움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돈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올 회복을 함께 말했고 분열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올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균형 잡힌 시선이야말로 그 예언이 단순한 공포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만을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아디티아 구르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다음의 중요한 사실은 올해 말 안으로 서해가 육지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좁은 한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모두 말합니다.